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모두 겪고 난 후에 비로소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 67세 여성입니다. 이제는 여자라는 말보다는 손자, 손녀로부터 할머니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녀 같은 할머니이기도 해요. 제 나이 또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겠지만 그리 요부하지 않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힘들었던 시대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자녀들을 모두 다 키워낸 부모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랬고요.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녀들에게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늘 노력했으니까요. 손녀와 손자가 있다는 말에 아실 수 있듯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과 사위 그리고 누구보다 자상한 동갑내기 남편이 있어요. 저 혼자 세상에 놓여진 후 어떤 가족도 꾸리지 못하고 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저에게도 살다 보니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이 생기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의 행복과 평범한 일상을 찾게 된 건 저에게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소위 부모 복이 있는 사람이 자식 복과 남편 복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금 유복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제가 좋은 부모님과 가족들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양구라는 아주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지금도 양구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고 군부대가 많은 곳이라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장녀로 태어났지만 첫째 딸은 아니었어요. 오빠가 있었고 제 아래로는 저와 2살 더 어린 아는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많은 집 치고는 저희 집은 풍족하지 않았고 늘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은 성실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돈을 벌어서 생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저녁이면 집 안쪽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많은 아빠 친구분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정자야, 여기 막걸리 좀 더 가져다 드려라. 얼른. 아무리 그래도 딸내미한테 이런 거 시켜도 되는겨? 아직 새파랗게 어린 것 같구만. 뭘 어리긴. 어린애 나이 12살이면 알 거 다 아는 거지.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밤에 일하는데 기집애가 집에서 놀면 뭐해. 이런 거라도 거들어야지. 안 그래? 여기 막걸리 가져왔어요. 아, 그래. 정자라고 했니? 고생이 많다. 여기 맛있는 사탕 사 먹어라. 아빠 친구분들이 매일같이 오셔서 열심히 게임을 하시면 아빠는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곤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은 아직 어린 딸내미를 그렇게 시키면 쓰냐고 말을 하시면서 제가 심부름을 하면 꼭 제 손에 게임을 하신 후 얻은 돈을 쥐어주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심부름으로 받은 돈을 기분 좋게 받고 돌아서면 곧바로 엄마는 절 막아서고 있었어요. 너 방금 저기 가서 아빠 친구가 용돈 줬지? 그거 빨리 엄마한테 줘. 이거 아저씨가 나 사탕 사 먹으라고 주신 건데? 네 돈이 엄마 돈인 거지. 엄마가 나중에 다 돌려준다니까? 이리 줘 얼른. 엄마는 여지없이 제가 용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곤 그 작은 손에 쥐어준 돈까지 꼭 뺏어야만 직성이 풀리셨으니까요. 저에겐 이런 생활이 익숙하고 일상이었지만 학교를 다니고 무언가를 알게 된 시점부터 우리 집의 문화가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시는 아빠의 친구분들이 좋은 목적으로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엄마까지 합세해서 게임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시절 우리 아빠의 직업이 불법 도박장 운영이라는 걸 알았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룻밤 사이에 많은 돈을 얻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물론 이는 합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없었고, 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는 날이면 어떤 것도 먹지 못하고 며칠을 쫄쫄 굶어야 하는 일도 많았어요. 부모님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매일매일이 창피했어요. 이런 제 속을 알 리 없는 엄마는 늘 저에게 학교가 끝나면 빨리 집으로 와서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술 시중을 들도록 하거나 혹은 막걸리나 간식 등을 심부름하는 일을 하라고 시키셨고, 그 과정에서 받는 돈 역시 저에게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가져가시곤 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학생이었던 저까지 끌어들여서 불법적 일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참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제가 어딘가 갈 곳은 없기도 하고, 가족이니 받아들이고 살아야 했던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1살, 2살 나이를 먹었고, 어느덧 조금만 있으면 중학교에 입학을 할 나이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모든 교육이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학 후 학교를 다니려면 모두 다 돈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친구들 중에서도 형편이 좋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저 역시 좋은 형편도 아니었고, 이 집에서 유일한 딸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시켜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은 늘 있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 속에는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돈이 아깝다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정자 너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하면 학교 그만 다니고 엄마 도와서 돈 벌 궁리해. 학교 보낼 돈도 능력도 없고 오빠랑 네 동생 학교 보내기도 벅차. 나도 같은 자식인데 왜 오빠랑 동생만 학교 보내고 난 왜 안 보내줘? 나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급장도 하는데. 기집애가 나서서 급장하면 뭐해? 괜히 팔자 사납기만 하지. 당장 일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까지 보내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그만둬. 알았어? 엄마에게 학교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엄마의 냉정한 말에 상처를 받았고, 오빠와 동생만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보내고 나는 집안의 살림 미천으로 쓰려는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미웠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 시절에 어떤 능력도 없는 내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반기를 들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과 어린 마음에 내가 열심히 일을 도우면 보내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엄마 말을 더 잘 듣고 일도 열심히 도왔어요. 같은 문제로 아빠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을 듣고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긴 했지만요. 기집애가 많이 배워서 뭐해. 남의 집 기둥이나 뽑아먹으려고 하지.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오빠랑 동생 호강시켜주고 공부시킬 거 아니야. 그게 네가 해야 할 도리고 일이지. 중학교는 무슨 중학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냥 조용히 집에서 일이나 돕고 돈이나 벌다가 좋은 결혼자리 나오면 시집가서 우리 집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쟤는 정말 정신머리가 없어. 좋은 집에 시집을 가서 살림 미천이 되는 것이 여자가 할 일이고, 또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다른 결혼을 해 다른 집 식구가 되면 남이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엄마는 나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시켜서 뭐라도 좀 얻고자 하는 마음만 강해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맞기는 할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 막대했고 저를 신경 써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계모와 계부 밑에서 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보다는 좀 더 사랑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는 어떻게든 사랑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아둥바둥 노력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밥 섞지 말고 위에 윤기 흐르는 부분은 따로 떠서 오빠랑 동생이랑 아빠 것으로 퍼. 알았지? 나도 맛있는 밥 먹고 싶은데 왜 맨날 밑에 눌린 밥만 주냐고. 바깥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집에 있는 여자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지 뭘 유난을 떨어. 엄만 나 주워왔지.
내가 친딸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러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주워왔다. 아주 주워온데 도로 가져다 놓고 싶다. 엄마는 밥 한 공기를 뜨더라도 오빠와 동생과 절 분명하게 차별했고 늘 좋은 것, 맛있는 것은 다 양보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 엄마가 서운해 불평불만을 내놓아도 결국 엄마는 끝내 단 한순간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이 없었죠. 이런 엄마의 태도가 처음에는 서운하고 노엽기까지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적응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 제가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커간 저는 부모님에게 그저 돈벌이를 도와주는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매일 밥 3끼를 먹여주고 키워주는 대신 그 대가를 가져다 줘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자식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기도 했고요. 집에서의 제 입지는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자랐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참고 하면서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래에 비해 조금 빨리 철이 들었고 또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의 영향으로 나쁜 것들을 빨리 익혔고 또 나쁜 물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빨리 노출이 되고 알게 되는 것과 별개로 쉽게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정당당하게 내 노력으로 돈을 벌고 공부를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을 하며 지냈기도 했고요.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린 시절 전부를 보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도 엄마는 저에게 중학교 입학은 꿈에도 꾸지 말고 졸업 후 곧바로 돈을 벌 국리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도 돕고 공부도 잘하면 학교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학교 졸업을 앞두면서 중학교 입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학교를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셨어요. 이제 졸업하면 돈 벌 꿈이나 해. 너 교복 사주고 월사금 내줄 능력도 없으니까. 그동안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니 너도 이해했지? 엄마, 내가 학교는 다니고 싶다고 했잖아. 청소도 하고 아저씨들 심부름도 더 열심히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학교는 보내줘. 얘가 왜 이래? 그동안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었어? 우리 능력의 기집애까지 공부를 시키는 게 정상이니? 잔말 말고 학교 그만 다닌다고 생각해. 엄마 개모야? 다른 엄마들은 공부 못 시켜줘서 난리라는데 엄마는 왜 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왜? 오빠랑 동생이랑 너랑 같아? 네가 공부해서 뭐가 남아? 엄마 옆에서 살림이나 배우고 하면서 시집갈 준비나 하면 되지. 잔말 말고 그만해. 나 학교에서 급장도 하고 이번에 시험도 1등 했어. 근데 왜 엄마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난 공부도 안 시켜줘? 엄마 개모야? 엄마 미워. 엄마와 학교 진학 문제로 크게 다툰 후에도 변하는 건 없다는 걸 잘 알던 전 속상한 마음이 잘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집에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 집 뒷산 공터로 가서 혼자 마음을 다스리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저만 아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큰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울던 울음을 뚝 그치고 조용히 뒤를 돌아봤는데 그 옆에는 곱게 머리를 빗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쪼그려 우는 저와 눈맞춤을 하려고 앉아서 날 바라보는 한 여자를 봤어요. 혼자 울고 있으니 뭔가 안쓰러운 마음에 길을 지나치지 못하고 절 보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낯선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경계를 하고 일어나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웃으면서 안심하라는 듯 말을 걸었어요. 내가 너무 소리도 없이 널 쳐다봤나 보구나. 놀랬지. 아줌마 이상한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이거 받고 울지 마라.
누구세요? 이게 뭐가 들었는지 알고 제가 먹어요. 싫어요. 너 참 똑똑하구나. 그래, 맞아. 낯선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아 먹으면 안 되지. 자, 이것 봐. 내가 한번 먹어볼게. 정말 안전한 거야. 초콜릿. 그 여자는 웃으면서 주려던 초콜릿을 먼저 까서 입에 넣어 보여줬고 먹으면서 다른 하나를 저에게 주었어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전 그날 사모님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인자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얼굴과 세상 다정한 말투에 사모님에 대한 경계심은 모두 풀렸고 이내 같이 초콜릿을 먹으면서 속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었던 거야? 네 나이에 그렇게 서럽고 힘든 일이 뭐가 있다고? 엄마가 오빠랑 동생은 남자라고 학교 보내주고 전 여자니까 공부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일 배우고 집안의 보탬이라 된 다음에 시집이나 가래요. 저 공부도 잘하는데 저도 중학교 가고 싶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니 눈물이 나서 사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한바탕 울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사모님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에서 일 안 할래? 내가 너 일도 하게 해주고 학교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이요? 제가요? 아줌마 집 부자예요? 저 일 잘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거 보니 또 똑 부러지는 것 같더라? 아줌마 집에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네가 취직하면서 지내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엄마가 허락을 하셔야겠지만 이제 학교 다닐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사모님과 엄마에게 가서 허락을 받자고 끌어당겼고 사모님은 웃으면서 절 따라 엄마가 있는 곳까지 와주셨어요. 엄마는 처음엔 경계를 했지만 대충 사모님이 입은 옷부터 말솜씨 등을 보고 난 후 보통 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눈치를 챘는지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사모님 댁을 한번 가본 후에 결정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막상 사모님 댁에 도착을 하자 엄마는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이 곧바로 절 사모님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렇게 팔아넘겨진다고 해도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는 것보다 학교도 다니고 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당장 짐을 챙겨 집을 떠나 사모님 댁으로 갔어요. 너 가서 학교 다녀. 다니는데 조건은 거기서 일한 월급은 전부 다 집으로 보내는 거야. 알았어? 안 그러면 도로 데려올 줄 알아? 알았어. 어차피 월급 엄마한테 주기로 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절 보내면서 제 걱정보다는 제가 제때 월급을 보내지 않을까 걱정을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사모님 댁으로 우연하게 팔려가듯 갔지만 그곳에서 집안일부터 음식, 빨래, 청소까지 모두 도맡아 하면서 제대로 된 밥값을 했어요. 사모님은 어린 제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며 제 몫을 다 해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지냈으면 이 나이에 벌써 눈치껏 일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쓰러워하시면서 또 기특해 하시기도 했어요. 누가 뭐래도 집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이곳에서 하는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모님네 집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처음에는 엄마와 가족들이 만족을 했지만 그로 인해 씀씀이가 커지면서 더는 그 돈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엄마를 만날 때마다 엄마가 불편한 듯 넌 월급은 안 올려준다니? 라는 말을 할 때마다 눈치를 채긴 했지만 사모님이 학교도 보내주시고 월급도 주신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전 애써 모른 척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교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교문을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절 유달리 반기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다들 엄마가 학교를 오면 반갑겠지만 제 경우엔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뉘앙스로 쭈뼛쭈뼛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평소답지 않게 저에게 참 살갑게 다가오더라고요. 너 빵 좋아하지? 엄마가 오늘 너랑 빵 먹으려고 왔어. 가자. 갑자기 웬 빵? 나 가서 얼른 일해야 돼. 아유, 알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딸 안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온 거야. 잠깐만 시간 좀 내줘. 평소에 엄마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투와 나를 신경 써주는 듯한 태도가 왠지 모르게 찜찜하긴 했지만 일단 엄마와 빵집으로 들어갔고 제가 좋아하는 빵을 잔뜩 고르게 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먹는 빵이 맛있어서 먹고 있는데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맛있지? 많이 먹어. 아, 근데 말이야. 그 집에서 너 어떻게 지내? 나는 2층에 사모님이 내어주신 방에서 지내. 방이 어때? 커? 작진 않아. 워낙 방이 많아서 좋은 방 내어주신 것 같아. 감사하지. 그래? 그럼 너 청소할 때나 이럴 때 사모님 방도 막 들어가고 그러겠네? 응. 청소할 때랑 그럴 때 들어가서 청소하지? 그건 왜? 막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진 않으셔. 나 믿어주시기도 하고. 근데 정말 왜 그런 거 물어? 정자야, 그 집에 좋은 물건도 많고 돈 되는 것도 넘치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없어져도 티도 안 나게. 그치? 많긴 하지. 하나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걸? 그래? 그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사모님 집에 넘치는 것들 하나씩 청소하면서 챙겨다가 엄마 가져다 주면 안 돼? 엄마, 그거 도둑질이잖아. 나 월급도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는데 꼭 그런 짓까지 하게 해야 돼? 야, 네가 가져오는 월급으로 우리 세네 가족 먹고 살려면 빠듯해. 우리 집에서 네가 일해서 먹여 살리는데 월급도 안 올려줄 거면 네가 자체적으로 좀 가져오고 해야지. 안 그래? 너 네 가족들 이렇게 힘들게 둘 거야? 엄마, 아빠도 일을 하면 되잖아. 아무튼 난 도둑질은 못해. 얘 좀 봐라.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거기서 호강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사니까 그 집 딸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네가 누구 딸인지 똑똑히 기억해. 이제 우리 가족들 다 죽게 생긴 판에 너라도 도움이 돼야 하는 거야. 안 그래? 엄마야 아빠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질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 같았고 끝내 거절을 했더니 엄마는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갑자기 협박을 하고 난 후 자리를 떠났어요. 네가 엄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난 너 딸로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네 맘대로 그 집에서 계속 일하면서 그 호강 받을 수 있도록 둘 것 같아? 내가 네 엄마야. 보호자고. 그 집에서 끄집어내서 나이 많은 재취 자리에 시집이나 보낼 테니까 알아서 잘 결정해. 간다. 엄마가 평소에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알았던 전 엄마의 말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고민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던 중 결국 엄마의 말대로 사모님 댁에서 물건 그리고 돈까지 조금씩 티나지 않게 훔치기 시작했어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압박에 시작을 했고 뭐든 익숙해진다는 말이 맞듯 도둑질도 점점 실력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전 1년 정도를 모두를 속이면서 완벽한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또한 무뎌지더라고요. 하지만 뭐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기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동안 물건이 없어지게 된 범인이 저였다는 것이 모두 다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날 사모님이 외출을 했고 집에는 저 혼자만 있다는 걸 확인 후 사모님 방으로 들어가 보석함에서 봐두었던 다이아 반지를 훔치려고 했어요. 성공적으로 반지를 찾아 훔쳐서 돌아서는 그 순간 바로 앞에 제가 하는 것을 모두 다 직관하고 있던 사모님의 외동아들과 마주치게 됐어요. 야, 너 지금 뭐해? 우리 엄마 방에서. 깜짝이야. 언제부터 여기서 서 있었어? 나? 너가 엄마 보석하면서 다이아 반지 몰래 주머니에 넣을 때부터? 너 우리 엄마 반지 훔쳤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본 거야. 훔친 거 아니고. 속일 걸 속여. 지금 네 주머니에 들어갔잖아. 그동안 뭐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더니
그게 너였구나? 외동 아들에게 훔치는 장면 모두를 다 걸린 상황에서 발뺌을 할 수도 없었고 그날 저녁 제 도둑질 사건은 결국 사모님 내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동안 절 늘 다정하게 부르고 바라봐주던 사모님을 배신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죄스러워서 저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였고 이를 알게 된 사모님의 남편은 화가 난 말투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그렇게 경찰로 연행되었어요. 사모님은 그 상황에서 절 어떻게든 돕고 싶어 했지만 남편분의 강경한 태도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그대로 경찰서로 갔고 그곳에서 전 가족들을 생각해 끝내 함께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숨겼고 결국 저 혼자 처벌을 받게 되면서 징역까지 살게 되었어요. 긴 형을 산 건 아니지만 그 일로 저는 결국 범죄자라는 타이틀을 남모르게 가지게 되었고 사모님이 저에게 실망을 했을 생각을 하니 너무 큰 죄책감에 하루하루 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복역을 했어요. 출소 후 반드시 사모님께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그렇게 전 꽤 긴 시간 동안 절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모두 다 범죄로 인정되었고 다행히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1년 정도의 형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지은 죄가 맞으니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복역을 성실하게 했어요. 오지 않을 것 같은 출소일은 다가왔고 막상 세상에 나오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당연히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족들이 살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 그곳에는 가족들이 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에도 면회 한 번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말도 하지 않은 채 이사를 갔다는 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가족들은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1년간 훔쳐다 준 돈과 사모님의 폐물들을 받아 챙긴 가족들은 그것들을 값을 더 쳐서 팔아대면서 재테크 아닌 재테크를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형편이 많이 나아진 건지 살던 집을 어느 순간 돌연 정리한 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야밤에 아무도 모르게 도둑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어디로 간 건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지는 5개월 전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자 허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집을 위해서 시키는 건 모두 다 했는데 처벌을 받는 것도 저고 결국 출소 후 제가 찾아갈 집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참 허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갈 곳도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이사간 가족들을 찾아야 했고 겨우겨우 노력을 해서 힘들게 이사를 간 곳을 알아낸 후 찾아갔어요. 엄마, 나 왔어. 나 출소해서 왔어. 왜 말도 없이 이사를 했어? 면회도 안 오고. 어머, 이거 누구야? 너 어떻게 찾아왔니? 지독한 기집애. 그렇게 몰래 갔는데 기어코 찾아왔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집으로 와야지 어디로 가. 왜 이사 간 거 말 안 했냐고. 넌 이사 간데 말도 안 해주고 그러면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네가 모르고 안 오길 바래서 이사 온 건데 눈치도 없이 여기까지 또 쫓아오니? 진짜 짜증나게. 아니, 나도 엄마 딸이고 엄마가 시키는 거 하느라 내가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내가 모르길 바래? 엄마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엄마 딸이고 가족이야.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건 엄마인데 책임져야지. 어머, 너 말 웃기게 한다. 내가 왜 네 인생을 책임지니? 너 그럼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그때야 워낙 힘들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만 너도 다 컸고 판단 혼자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네 범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니? 엄마 말 다 했어?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가족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면서 협박했잖아. 그래서 내가 가족 못 버리니까 그랬던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난 그런 적 없는데? 기억도 안 나고. 암튼 우리 집은 범죄자 자식은 없어. 아빠도 다시는 너 얼굴 보기 싫대. 동네 창피해서 야반 도주하듯 이사 온 것도 모르고. 아무튼 앞으로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개척해 살아. 엄마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만 골라서 해댄 후에 저를 집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주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것들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허망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어린 시절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집 앞에서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절 매몰차게 버린 가족들이 절 다시 받아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드니 더는 이곳에서 불쌍하게 버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발걸음을 옮겼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비수를 꽂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제가 사과로 모든 걸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모님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모님네 집 초인종을 누르고 사모님의 목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고 제 이름을 듣자 사모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문이 열렸어요. 소파에 앉아서 초연하게 절 바라보는 사모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구걸을 하러 온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싶어서 염치 없이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아는 정자 너라면 출소하고 난 후 언젠가 꼭 날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와서 놀랬는걸? 사모님, 그동안 저 걷어주시고 늘 친딸처럼 예뻐해 주시면서 사랑만 주셨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결국 이렇게 죄까지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 꼭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것도 이기적이라는 걸 잘 알지만 정자야, 내가 널 모르니? 네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은혜를 원수로 갚았잖아요. 앞으로 사모님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지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자야, 너 갈 데 있니? 제가 사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이미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저를 반겨주시면서 제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출소 후 1년 만에 찾아간 사모님의 집은 예전에 제가 알던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리 훨씬 더 볼품없어졌고 사모님 역시 예전처럼 귀티가 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은 사죄를 하고 난 후 떠나려는 절 잡으면서 갈 데가 있냐고 물으셨어요.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제가 어떻게 사모님하고 지낼 수 있겠어요. 가볼게요. 갈 데 없으면 우리 예전처럼 같이 지낼래? 나도 너처럼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혼잔데 말이야. 회장님은 안 계세요? 아드님은? 나도 너 복역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단다. 회장님은 너 들어간 후 아들이 사고를 친 것을 알게 된 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다시는 못 일어나셨어. 그렇게 과부가 됐구나. 아드님이 사고를 치셨다고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아들은 유학 보냈는데 거기서 역시 집버릇 못 고치고 사고를 치더니 이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내 말년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니? 제가 잘못을 한 것으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시간 내내 사모님 역시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경제활동을 도맡아 하시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집안 근간이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아들 유학까지 보내면서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더는 기댈 곳도 없어진 처지에 놓인 사모님은
빈 눈빛으로 외로운 사람끼리 함께 지내자고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하지만 사모님의 그런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지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염치가 없는 저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드린 후 집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 나가는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라만 보는 사모님을 느꼈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아쉬운 대로 고시원에 들어가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면서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분주하게 지내던 중 우연히 손님으로 들어온 사모님을 또다시 만났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채 사모님에게 음식을 드린 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식을 다 드시지도 못한 채 갑자기 구토 같은 기침을 하시면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기력이 없으신지 뛰어 들어가는 중 사모님은 화장실 턱에 걸려 넘어지려고 했고 다행히 급하게 따라간 제가 사모님을 대신에 잡고 넘어지는 바람에 사모님은 다치지 않으셨지만 기침 속에서 보이는 선명한 혈흔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사모님은 별스럽지 않다는 듯 입을 닦으시며 네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라고 말씀을 하시며 다시 돌아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사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챙겨드려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몇 초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건강마저도 잃었고 그게 왠지 저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무조건 사모님을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를 챙기면서 의지를 하며 지내게 됐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족이 있긴 했지만 방치된 나를 걷어주시고 친딸처럼 챙겨주시던 사모님은 이미 알고 있던 듯 어느 날 병환이 깊어져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신 건 단 하나의 열쇠였어요. 정자야, 내가 이제 너랑 같이 못 살 날이 오는 것 같다. 나 죽으면 이 열쇠로 새 인생 재밌게 살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재밌게. 내 소원이다. 알았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재밌게 살면 되지.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그날 사모님이 저에게 주신 열쇠를 받긴 했지만 한시가 위급했던 상황에서 제 안중에는 없었던 것이 맞았고 결국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장례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모님이 쓰시던 방 금고 열쇠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어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생각이 나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쇠로 우연하게 열면서 혹시나 많은 재산을 남겨두었을까 싶은 생각도 했지만 막상 열어보니 그보다 오히려 더 값지고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동안 전혀 열지 못했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았어요. 이렇게 큰 일들을 그동안 사모님은 혼자서 안고 끙끙 앓았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결국 이 비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히고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나뿐이라고 생각했는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사모님은 모든 진실을 저에게 알리고 떠나셨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 것 같더라고요. 금고를 열쇠를 통해 열어보니 그 안에는 꽤 두꺼운 노트와 사진 뭉치들이 나왔어요. 집문서나 통장 등이 아닌 아주 오래된 것 같은 종이들과 문서들이 잔뜩 나왔고 처음에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 뭉치를 꺼내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서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하게 되었어요. 사모님이 그동안 비밀로 묻어둔 모든 비밀들이 다 기록으로 그리고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루 만에 절대 확인을 할 수 없는 양이었고
이 모든 자료를 들고 제가 혼자 살고 있는 고시원으로 가지고 와 약 2주 정도를 틈만 나면 순서대로 읽으면서 상황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의 정체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사모님이 남겨둔 것은 놀랍게도 우리 가족들과 연관이 아주 깊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은 사모님에게까지 사기를 치고 협박을 하면서 금전을 꾸준하게 갈취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쩌면 사모님의 남편인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사모님이 급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이유도, 그리고 제가 복역을 하는 동안 갑자기 엄청나게 생활이 나아지면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우리 가족도 다 이 금고 안에 들어있는 진실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답도 나오지 않고 가족들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사모님은 그날 산에서 우연하게 저와 인연을 맺고 난 후에 단 한순간도 가족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걸 저는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 집으로 팔려간 후 주기적으로 사모님께 연락을 하거나 편지를 보내면서 사모님이 절 아끼는 것을 이용해서 제 몸값을 올리며 협박을 해왔더라고요. 사모님은 그런 가족들의 연락을 알게 되면 제가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될 것이 걱정스러워 모르는 척 가족들이 원하는 사항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절 지켜준 건 가족이 아니라 생판 나무로 만나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모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사모님의 그런 노력과 고생을 알게 된 후 울면서 사무쳐 하는 건 사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모님의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제가 집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로 복역을 하는 동안 가족들은 타겟을 바꿔서 사모님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모님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던 상황으로 어쩔 도리가 없이 무기력하게 저희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꾸준하게 주면서 마지막에 남은 건 저와 함께 지냈던 그 작은 집 하나 남긴 후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 저는 사모님이 남겨주신 모든 자료를 들고 곧바로 가족 대표처럼 사모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협박을 도맡아 했던 엄마를 찾아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라며 압박했어요. 내가 너 앞으로 우리 가족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지? 뭘 잘했다고 자꾸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너 엄마 말이 우습니? 나도 범죄 저지르고 남의 돈으로 아무렇지 않게 사는 파렴치한 사람들하고 엮이기도 싫고 가족이라고 묶여서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 걱정 마. 뭐야? 먹긴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지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해? 왜 왔니?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이거 다 뭐야?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다 주시고 갔어. 읽어보니 엄마 아빠 아주 장난 아니더라.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람을 괴롭히고 등골을 빼먹을 수 있어? 그러고도 나한테 범죄자니 뭐니 할 자격이 있어? 뭐가? 세상에. 이 여편네 이런 거 다 처리한 줄 알았는데 다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지독하다 지독해. 설마 너 이 말 다 믿는 거 아니지? 당연히 믿지. 이건 명확한 증거잖아. 근데 엄마는 늘 말뿐이고. 이제 똑바로 솔직히 말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뭘 똑바로 말해. 넌 엄마한테 말 무섭게 한다? 아니,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하우스 운영하시잖아. 예전부터 꾸준히. 근데 거기 맨날 온 단골이 있었는데 글쎄. 그 사람이 네가 일하는 그 집 외동 아들이더라고. 그거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건 당당해서 그거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어? 예. 그 집은 돈이 화수분처럼 넘치는데 그런 걸로 내가 돈 좀 달라고 한다고 집이 망하니? 거기다 그 엄마도 아들이 걱정스러웠는지 자주 찾아왔었어. 신고할까봐 처음엔 협박했지 돈 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 근데 하다 보니 사람이 순하고 말을 잘 들으니 협박했다.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한 건데? 솔직히 말해. 아니,
그냥 대단하신 회장님 댁 아들이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냐고 했어. 왜? 신고를 하고 우리도 같이 처벌받겠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 여자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돈을 주면 안 오게 막아줄 수 있냐고, 비밀로 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다 너? 결국 하나뿐인 아들의 중독 증상을 알게 된 사모님은 이를 막고 처벌까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를 빌미 삼아서 엄마는 계속해서 사모님의 등골을 빼먹었다는 것이었어요. 사모님에겐 전부인 그 외동아들을 볼모로 잡으면서요. 이를 알린 후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 아들이 위험해질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면 그것도 남편에게 알려지는 등 문제가 될 것이 뻔했기에 사모님은 어쩔 도리가 없이 알면서도 당하고 계셨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 저에게 준 열쇠 속 금고 안의 모든 정황과 증거를 모아두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저에게 준 건 가족으로 인해 망가진 제 인생과 사모님의 인생을 함께 제대로 바꾸면서 제대로 복수를 하라는 뜻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갯벌 속 발이 빠진 것처럼 계속해 안으로만 들어갔고, 막으려 했던 비밀은 결국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어요. 사모님의 남편이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노름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과 분노로 뇌졸중이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빈자리를 정리하면서도 사모님은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이제는 경제적인 지원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자 사모님은 이 일의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진 재산을 모두 가족들에게 준 후 아들을 가까스로 빼냈고 자신의 모든 노후 자금을 모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지만 결국 고칠 수 없는 노름꾼의 중독은 미국이라는 더 큰 땅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면서 활개를 쳤고, 이제는 카지노에 빠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연락도 닿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사모님의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 역시 우리 가족과 절 만나게 되면서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사모님에게 한 극악무도한 행동과 나쁜 심성에 대해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두둔하고 참았지만 이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제대로 된 복수를 대신 해줘야만 제가 팔을 펴고 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와 대화를 마지막으로 저는 일단 집으로 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지금 당장 경찰서를 통해 신고를 하고 그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국 사모님이 가족들에게 준 돈을 되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순 없다는 판단 하에 우선은 가족들을 찾아가 똑같이 협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또 한 번 엄마를 찾아가 태연하게 이야기를 했죠. 왜 또? 이유 다 들었으면 됐지 왜 왔냐고. 설마 너 네 엄마랑 아빠를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그렇게까지 불효녀는 아니라고 믿는다. 왜? 왜 못하겠어? 엄마 아빠는 날 범죄자로까지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더 못할 게 뭐가 있어? 게다가 우리 집구석 범죄자 집안인 거 나만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 엄만 내가 무섭지도 않아? 설마 너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지? 정자야, 네 가족이잖아. 가족은 절대 못 버려. 알지? 됐고, 처벌 피하고 싶으면 나한테 돈 줘. 다 주는 건 바라지도 않을게. 계산해보니 엄마가 가져간 돈 셀 수도 없더만. 난 딱 1억. 엄마가 나 어릴 때 일 시켜서 번 돈까지 다 쳐준 거야. 1억만 주면 모르는 척 넘어가고 연락 끊고 살게. 근데 안 주면? 나도 내가 가진 거 어떻게 뿌릴지 몰라.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에게 통보를 하며 협박을 했고, 그런 내 모습이 낯설었는지 엄마는 당황한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절 흔들려고 했지만
이번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자 엄마 또한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결국 며칠 후 제가 요구를 한 1억을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고작 이 돈으로 제가 살아온 인생과 사모님의 인생을 모두 다 보상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꼭 저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 모두 다 뺏길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굳이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 곧바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하우스 신고를 넣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이용해서 사기,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 돈을 받고 절대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 믿었다면 그들의 착각이니까요. 제 신고로 가족들은 제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저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은 채 그 죗값을 모두 다 받게 됐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게 정이니까요. 제 신고로 부모님의 하우스는 갑작스럽게 급습을 당했고 불법적인 일이 꼬리를 잡혔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죠. 물론 저 또한 부모님의 처벌에 있어서 전혀 예외로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저 또한 분명한 가족이고 그런 일들을 모르고 지낸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요청했고 경찰 측의 조사 요구에는 흔쾌히 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과 사모님으로부터 받은 진실의 열쇠 속 모든 판도라의 사실들을 다 제출함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들이 받게 될 죄를 더 가중하는 역할을 했어요. 물론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를 방관한 것을 묵과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매우 오래전 일이었고 현재는 가담을 하지 않았기에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같은 성을 타고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소중하고 지켜야 할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도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고 제 딴에는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감싸면서 노력했지만 이런 모든 노력이 바보 같았다는 걸 느낀 건 오래되지 않았지만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오히려 저를 온전히 믿고 모든 걸 맡긴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닌 생판남이었던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 가족보다 저에게는 사모님의 신뢰가 더 감사했고 그런 사모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지난날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뼛속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모님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가족들의 응징이었고 그렇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어요. 그 후로 저는 가족들과 인연을 완전하게 끊었어요. 물론 제가 연락을 끊는 것과는 별개로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가족들은 뒤늦게 절 찾아와 아주 오래전 출소 후 제가 가족들을 찾아갔던 일과 겹쳐지는 일이 있기는 했어요. 사람은 참 이기적인 것이 맞는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지 오히려 당당하게 절 찾아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면서 또다시 저에게 자신들을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끈질기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 찾는 거야? 뭐 직종이라도 바꾼 거야? 이 기집애가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돈을 다 받아가 놓고도 신고를 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엄마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나라에서 벌 줬겠어? 왜? 또 내 탓을 하고 싶어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너 때문에 네 오빠고 아빠고 동생이고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같이 살자고는 우리도 불편해서 말 안 해. 돈 줘. 당장 월세방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을 왜 여기서 찾아?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고 챙기는 아들들한테서 찾아. 난 이제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으니까. 너 철륜이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누가 뭐래도 넌 우리 집 씨고 내 딸이야.
딸이 부모를 그렇게 버리고도 잘 살 줄 알아? 그래. 벌 받아야 되면 차라리 벌 받으려고. 이런 부모 버렸다고 벌 받아야 한다면 그것도 내가 받으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다신 나 찾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땐 이렇게 말로 안 끝나. 마지막으로 찾아온 엄마를 매몰차게 끊어내며 정말로 완벽한 혼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모두 다 끊어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제가 바보 같기도 했고요. 정말 이 세상에는 애초부터 저 혼자였던 것처럼 사모님 덕분에 가족들로부터 받게 된 재산을 토대로 열심히 살아나갔어요.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처럼 신나게 한번 살아보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에게는 결혼도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막연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사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건 그런 저에게도 제 모든 과거를 다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고요. 제 모든 과거를 다 알면서도 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제 삶을 안쓰러워하면서 모두 다 받아주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호의조차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며 경계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간에는 장사가 없듯 꾸준하게 절 믿고 기다려준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둘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얻게 되는 행복하고 호강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은 있을 리 없다고 믿어왔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 정말 꿈처럼 저에게도 지켜야 할 소중하고 또 소중한 가족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저희 엄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무책임하게 굴지 않고 엄마의 도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절 희생해가며 절 키웠어요. 저에게는 믿을 만한 가족도 그리고 지켜줄 수 있는 친정도 없었지만 제 딸에게만큼은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도 않았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도 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릴 적 고생은 사서도 할 정도로 값지다는 말이 있지만 제 경우에 하게 된 고생과 고난은 사실 일부러 겪지 않아도 될 정도의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해요. 그 당시만 해도 저에게는 늘 어두운 터널만이 계속이었고 밝고 희망찬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심지어 살면서 제가 가족들로 인해서 교도소까지 신세를 지게 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건 아마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랑을 받고 지낸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제 인생 자체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건 저 역시 잘 알고 있어요. 이 또한 제 인생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려고요. 제 남편, 아이들, 그리고 사위와 손자, 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엄마와 아내, 그리고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파란만장했던 삶이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생길이 견디고 견디면서 살다 보니 어느새 끝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유행가의 노래 가사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끝은 있고 쨍하고 해뜰 날이 분명 오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